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110번째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성김 대표는 북한에 여러 차례 대화에 나설 걸 타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연달아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으며 거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핵무기 사용까지 거론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차기 정부 정책협의 대표단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방안으로 미 전략 자산 전개를 협의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15일 북한의 태양절 110주년을 앞두고 전화 브리핑을 자청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북한이 태양절을 계기로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We obviously hope not, but we will be prepared.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가 실명으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김 대표는 다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have not received any response from Pyongyang, which is very disappointing because we have sent several messages, both public and private, inviting them to a dialogue without any conditions.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이어가며 핵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1차 핵실험 당시 폭발 위력은 약 0.8킬로톤에 그쳤으나 6차 핵실험 때에는 최소 50킬로톤에 달할 정도로 그 위력이 강해졌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전술핵 무기 개발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단거리라든가 급초음속 무기와 같은 것들, 그리고 좀 경량화된 SLBM 같은 것들을 발사를 하려면은 거기에 맞게 이 기폭 장치가 재설계가 돼야 되고요. 이 기폭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를 알아보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남측을 향한 북한의 발언 수위도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이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친놈이다. 그리고 쓰레기이다. 동족끼리 불질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다.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비서도 막말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놈인가 천치 바보인가. 북한이 이처럼 거친 언사를 이어가며 남측을 위협하는 의도, 과연 무엇일까요? 막말을 쏟아내며 남측을 위협했던 김여정 부부장이 이틀 만에 다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의 주적이 아님을 이미 명백히 밝혔다면서 민족 전체가 깊은 상처를 입는 전쟁은 반대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남측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 같지만 더 노골적인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남측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상황이 바뀔 거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을 향해 핵 위협 발언까지 내놓은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음 날 북한은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 서욱 국방장관을 비난하는 기사 10여 건을 쏟아냈습니다. 남한 내에서 일단 선제 타격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뭐 북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북한 내부 주민을 다독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핵실험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북한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최근 우리 기업이 금강산 지역에서 운영하던 해금강 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해금강 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은 상호 존중과 협의에 입각한 남북 공동 노력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자, 북한이 계속 도발 행위를 하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조처를 취할 것이다.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입니다. 신뢰할 만한 억지력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 논의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그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협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문제도 협의했다고 대표단은 밝혔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는 있었지만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의 수도권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합의 사항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작전 계획도 새롭게 수정 보완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보다 더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단은 이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연합훈련 등 한미 방위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틀이 점차 구체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북한의 의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석현 수석 부의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네. 부의장님, 그 북한의 태양절이 지금 임박한 상황인데 이제 성김 대표가 그 태양절 계기 그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는데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의 태양절 동향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많이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깨뜨리는 일들을 해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어떤 제재도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가 반대를 할 테니까. 그런 상황을 북한이 이용해서 ICBM도 쏴 올리고 또 핵실험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그에 앞서서 정찰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지 않겠나. 내주 화요일쯤 12일쯤에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늘에 돌고 있는 그런 정찰위성을 화면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김일성 주석이 우리를 하늘에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네. 부위원장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을 향해 상반대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핵 전투 무력이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까지 썼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상반된 메시지라기보다는 4월 2일에 내놨던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걸 4월 4일에 냈어요. 그렇게 두 번씩 얘기하는 게 그 김여정 부부장의 습관인 것 같아요. 전에는 자기들 핵 개발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남한한테는 사용 안 한다 했어요. 이번에는 핵 전투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윽박질렀어요. 핵 전투무력이라면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핵 전략무기를 한다면 지금은 전략핵이라 한다면 이건 이제 전술핵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리도 단거리고 이 살상의 범위도 좀 축소된 그런 소형 폭발력이 작은 그런
그 전술핵을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뭘 했냐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아울러 그 전술핵으로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무기로 보복한다.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었는데 이걸 지금 이제 사실상 폐기를 하고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지금 예. 미국이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의 그 메시지가 뭐 이런 저 미국을 겨냥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랬던 건데 이번에는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미국이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3월 30일에 있었는데 이제 그 이틀 뒤인 4월 1일에 서욱 장관이 원점 타격. 물론 명확한 공격의 징후가 명확할 때만 그렇게 전제를 두었지만 원점 타격도 그 지휘 지원 시설에 대한 타격을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깜짝 놀란 겁니다.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것이죠. 네, 이 북한의 과거에 미 전략 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죠. 한반도에 이 미 전략 자산이 확대 배치가 되면은 이 북한의 도발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오판을 북한이 못하게 진짜 우리한테 공격을 해오는 걸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고성 이미지지. 그런다 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안 쏠 이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걸 핑계로 우리가 자유적 조치다. 우리도 자유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면서 실험하고 하겠죠. 다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이 되겠죠. 못하게. 네. 자, 지금 이렇게 그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시시각각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거고. 그 새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윤석열 새 정부가 슬기롭게 잘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마도 유화 정책과 환경 정책을 둘 다 번갈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합리적인 신축적인 대북 정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 문재인 정부의 유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예컨대 박근혜 정부 때의 강경 정책을 덮어낸다면 그것은 북한을 비핵화한다거나 또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 기간에 핵실험들을 막 했잖아요, 북한이. 하나 덧붙인다면 대북 정책에서 중국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걸 못 해왔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도 중국을 활용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게. 네, 민주평통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도 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예, 우크라이나 지원은 정말 우리 민주평통 이 자문위원들이 국내 외국에도 많이 조직망이 있잖아요. 국내도 아주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요. 구원하지 않았는데도 한 보름 전에 집계를 내봤더니 약 1억 9천만 원어치의 지원 물품들을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서 보냈더라고요. 북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외교관끼리의 조용한 외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론화하는 공공외교도 평화 공공외교도 많이 함께 진행돼야 된다. 한쪽에 너무 치우쳤어요, 과거에. 그래서 평화 공공외교에 우리가 민주평통은 여건이 좋아요. 미국에 도심마다 우리가 평통조직이 다 있어서 지금 미국의 하원 의원들, 국무성 하원 의원들에 대한 후원이들도 막 하고 수시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이제 정부가 하는 일들을 도와나갈 것입니다. 네, 이석현 수석부의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한 북한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렸던 초등학교 입학식이 4월에 있기 때문인데요. 새 교복을 맞춰 입고 들뜬 모습으로 참석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 3년 만에 정시 개학을 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꽃다발을 품에 안고 나란히 걸어가는 북한 어린이들. 김일성 동상에 꽃을 바치는 것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사진으로 이 순간을 기념해 봅니다. 방금 너무 기뻐 정문으로 뛰어들어가는 딸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켜지는 아이들의 웃음이어서 그런지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북한의 새 학기는 해마다 4월 1일에 시작되지만 이렇게 제때 개학한 건 3년 만인데요. 첫 수업을 받게 된 어린이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데요. 학용품 종류는 다양한데 소나무채 가방은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교복, 학용품, 가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렇게 보살펴준 이런 고마운 제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북한의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한 건물 안에 소학교와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가 함께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또 입학 당시 담임 교사가 졸업 때까지 학생을 담당하는 담임 고정제라고 합니다. 뜻깊은 개학날을 맞고 보니 당의 후대 사람, 미래 사람을 더 잘 가답게 하겠소. 우리 교육자들이 자기 본분을 더 잘해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학과 함께 북한 어린이들이 앞으로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간식으로 어떤 과자를 좋아할까요? 지난해 말 리모델링을 마친 압록강 종합식료공장이 최근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고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체 개발한 원료로 만들어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았다는데 과연 어떤 과자들일지 지금 보시겠습니다. 인민을 대하는 이곳 정보본들의 직사각형 비스킷과 별 모양 빵, 부드러운 카스테라까지 다양한 식품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1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 문을 연 압록강 종합식료공장이 조선중앙TV에 소개됐는데요.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최근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성 음료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금당화를 발효시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기름 사탕이라고 불리는 캐러멜에는 어린이 성장 발육을 돕는 레시틴 등의 영양분을 첨가했습니다. 띄운 콩으로 만든 영양 사탕도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공장에서는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생산 활성화에 생명으로 틀어지고 국내 원료에 우거한 영양가 높은 식료 가공품들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이 공장은 최신 설비도 갖춰놨습니다. 이전엔 조절 장치 하나로 온도와 습도만 관리했지만 지금은 안정성을 더 높였다는데요. 코로나19 사태와 대북 제재가 길어지면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북한. 새롭게 꾸린 식품 공장을 소개하면서 주민 식생활 향상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평가는 인민들이 내린다는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인민들이 즐겨 찾는 제품,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북한 내각엔 주민들 식생활 전담 부서인 식료공업성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영상이 큰 화제가 됐죠. 김정은 위원장이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출연을 했는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편집 기법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전선동의 최일선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최근엔 처음으로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를 주관하고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기법은 꾸준히 변화해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영상 미디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달라지고 있는 북한의 선전선동, 클로저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달 28일 수십 대의 대형 버스가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4.25 문화회관으로 들어섰다. 제1차 선전부문 일군 강습회가 열린 것이다. 6,0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꽉 채운 선전 분야 간부들. 북한은 이번 강습회의 목적이 사상 사업의 혁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당 사상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다구쳐 나가자는데 이번 강습회를 소집한 당 중앙의 의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간부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으며 선전선동 방법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사상 사업에서의 혁명은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식이 당 중앙의 분석이라고 하시면서 지난달 25일 공개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영상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김 위원장의 등장, 교차 편집에 각종 효과음까지 더해졌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화성 15형 발사 당시에는 이런 연출 기법은 선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 ICBM 발사 영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더 길게 노출시켰다. 2017년엔 군 간부들과 기뻐하는 모습을 사진으로만 공개한 반면 이번에는 군인들과 활주로를 거니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보여줬다. 완전히 달라진 북한식 선전선동 영상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으로 나선 것이다. 저는 도입부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 영화예술론의 원칙과 상충되거든요. 심지어 영화예술론에서는 뭐라고까지 지적을 하냐면 클로즈업은 필요할 때 편당 영화에서 2-3번만 해라 이렇게도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퀵펜에 퀵줌에 뭐 커트 막 빠른 교차 편집에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북한의 선전선동은 미디어와 문화예술, 교육 분야까지 전 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의 정책과 최고 지도자 우상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인 만큼 대중들의 호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70년에서 80년대 민족 가극을 통해 대중 사상전을 펼쳤고 1990년대에는 희극을, 2000년대에는 대중음악과 대집단 체조로 주민들을 선동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부터는 TV 방송이 변화를 이끌면서 선전선동의 중심에 섰다. 훨씬 더 좀 서구적이라고 할까? 자본주의적 시각 같은, 자본주의적 방법?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빨라졌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대형 디지털 화면이 배치된 화려한 스튜디오가 등장했고 한복 대신 양장을 입은 젊은 방송원들도 대거 투입됐다. 2017년 12월부터 모든 영상을 HD로 송출하기 시작하면서는 방송 형식도 국제적 기준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연출 기법에서도 선전선동 기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방송원들이 스튜디오 보도 형식을 탈피해 현장 전면에 뛰어들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야, 이거 뭐 날씨도 좋은데 이왕이면 뭐 이 밖에서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예. 자리 다 pis는데 앉아서 좀 얘기를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금강산의 산골을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에선 취재 전 과정이 생생히 그려졌는데 심야 취재를 위해 차량에서 잠을 청하는 방송원의 모습까지 공개했다. 속보성이 강화된 것도 북한 선전선동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2020년 태풍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이 연이어 닥친 북한. 다수의 방송원들이 태풍 현장에 급파됐다.
여기는 태풍 9호의 영향을 받게 될 강원도 고성군 읍지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원산시에서 태풍 9호의 현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태풍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는 사상 처음으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재난 방송을 이어갔다. 방송원들이 침수된 도로에 들어가거나 현재 여기 신터지대는 이렇게 세찬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들고 있던 우산이 뒤집어진 채 방송을 하고 여기는 청진시 신안구역 해운동에 위치한 바닷가 지역입니다. 비바람에 흠뻑 젖은 방송원들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북한 전역의 피해 상황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북한의 선전선동이 통제와 폐쇄적인 방식에서 해방과 정보 공유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후 이번에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선전선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 일종의 충격요법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역동적인 모습이 TV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현지 지도 현장에서는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주민들 환호에 호응하기도 했다. 여기에 선전 부문의 과감한 혁신 주문까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향후 국경 개방 시 외부 문화가 재유입되는 상황을 대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 중국하고 제한적이지만 기초적인 아주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시작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풀 수밖에 없는 현실. 중국 쪽을 통해서 이제 왕래를 제한적으로 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왕래 속에는 문화적 유입이라는 것이 또 불가피하거든요. 저는 이번 대회는 역시 다시 문을 열 거에 대한 대비가 있다고 봐요.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있기 전까지 외부 문화는 북한에 꾸준하게 유입됐다. 아무리 당국이 단속해도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외부 문화에 대응하면서 주민들의 사상을 단속할 새로운 선전-선동 방법이 절실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당과 국가의 혜택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애쓰도록 교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체제 선정과 사상 주입은 물론 대중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북한의 선전선동.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혁신안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선전선동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네, 이번 주부터 저희 남북애창 통일로 미래로 코너에 새 가족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통일로 미래로 코너를 맡게 된 이하영 리포터입니다. 남북 평화가 싹트는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하영 리포터, 이 남북 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느껴볼 수 있는 현장으로 처음 다녀오셨다고요? 네, 12년 전 북한군 포탄이 떨어졌던 연평도에 다녀왔는데요. 여전히 그때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 연평도 해안가에 그 북한 쓰레기들이 흘러 들어온다고요? 네, 북한 땅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일까요? 다양한 북한 쓰레기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북방 한계선 넘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렴풋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평도 해안가에 어떤 쓰레기들이 흘러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항에서 서북쪽으로 120km. 황금어장으로 불리던 섬 연평도. 바다 위에 북방 한계선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북 분단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마을 곳곳에는 12년 전 연평도 포격전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시 상황이며 지금 앞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평도에서 나고 자란 박태원 씨. 두 차례 연평해전을 목격했지만 민가를 향한 북한군의 도발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상상한다는 것은 남과 북을 맞대고 사는 우리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연평도는 북한의 해안포 기지에서 불과 13km 떨어져 있는데요. 주민들은 요즘 남북 관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또다시 북한의 포격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편한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실향민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망향대인데요. 지금 제 뒤로 황해남도 해주 지역이 보입니다. 이곳에 있으니까 정말 연평도가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연평도 해안가에는 각종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데요. 바람과 해류를 타고 온 북한 쓰레기들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화번호도 북한 번호인가요? 이 공인은 서울과 평양의 지역 번호가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공인은 평양 지역 번호죠. 북한 사회문화를 주로 연구하는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서해 5도를 돌아다니며 북한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생활상을 엿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쓰레기 안에 표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북한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남북한의 어떤 상품의 격차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쓰레기 중에는 북한 식료품 포장지가 제일 많은데요. 식료품 공장도 여러 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강조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강서약수는 만성위염, 식이지장 궤양, 만성간염, 만성신우염의 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강서약수공장. 아까 이렇게 쓰레기 주우면서 봤는데 보니까 유독 좀 이제 북한이 그 상품에 광고를 함께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치은염에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있고 또 오늘 주운 것 중에 보면은 알갱이가 들어있는 귤 단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향기롭고 맛 좋은 천연 음료인데 이게 노화를 방지하고 피로 회복과 어린이들의 성장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한국 같으면 아마 가장 광고일 것 같은데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상품에 표시기를 해두었네요. 그리고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던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 포장지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라면과 같은 즉석국수 포장지도 발견됐습니다. 4분간 더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라면의 재미있는 특징이 이 얼벌벌한 맛이 있다. 이 표현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들이 방금 해안가에서 준 북한 쓰레기들입니다. 치약, 사탕, 과자 등 북한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북한 쓰레기들이 북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요. 연평도로 흘러든 북한 쓰레기를 보면 북한이 자력갱생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이다 보니까 원료의 국산화 또 재자원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해안가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만 북한에서는 이 쓰레기를 모아서 재자원화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북 제재나 또 코로나19 때문에 북한 경제에 굉장히 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 관련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한 영상. 여성 출연자가 식료품 매장에 들러 갖가지 제품들을 소개하는데요. 따끈한 흰쌀밥에 이 김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똑같은 김가루인데 이거는 조금 매운맛이 나고 이거는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공산품을 관리하는 국가 규정 마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포장지로 소비자의 눈길을 끈다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인데요. 귀여운 캐릭터를 넣고 다양한 글씨체를 제품 포장지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산업 디자인을 왜 강조하느냐? 결국 그건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사상, 그리고 또 인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이미지를 이런 제품 상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북한 쓰레기는 자유롭게 금단의 선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마저 귀중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북한 주민들은 은행보다 사금융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돈주들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너도 나도 돈주가 되려고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남북의 썰 주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은행을 잘 믿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니까 은행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니까 개인들이 돈을 집에다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은행을 믿지 않게 되고 이제 사금융으로 몰렸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금융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돈주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를 축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정적 재원이 있다 보니까 돈을 꾸어주기 시작해요. 이자를 엄청 많이 붙여서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은 원리거든요. 원리가 제가 했을 때 아는 사이다 싸게 해줄게 하는 것이 10%였어요. 그러면 연 120% 아닙니까? 그렇죠. 사금융 업자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많죠. 많은데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면 못 받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물자 부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입해온 조폐 용지와 잉크가 바닥나 북한산 종이에 임시화폐인 돈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외화를 바꾼 돈표 그걸 다시 발행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또 발행을 한 겁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有지책으로 다시 외화와 바꾼 돈표를 내놓은 거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엔 좀 더 희망찬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양 시내에 요즘 벚꽃이 활짝 폈다고 합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면서 남북의 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